영화 이야기하는 천연 영화 팟캐스트 양기자의 지인어만 진행하는 본격 김목자랑 방송 양기자 시네마틱 유니버스 YCU 88화이고 2023 아카데미 시상식 특집 후보작 리뷰 3편 서우전선 이상 없다입니다. 이 작품은 참고로 작품상, 각색상, 촬영상, 시각효과상, 미술상, 음악상, 뭐 이렇게 많아. 분장상, 음향상, 그리고 국제영화상까지 총 9개의 후보에 오른 작품입니다. 아영님 어떤 작품인가요? 네, 넷플릭스의 영화 서부전선 이상 없다는 독일 감독 에드바르트 베르거가 연출을 맡았고요. 1928년에 출간된 에리 마리아 레마르크의 동명의 반전주의 소설을 영화한 작품입니다. 네, 1930년이랑 1979년의 작품에 이어서 세 번째로 영화되었고요. 대략의 줄거리는 이제 독일군의 시점으로 1차 세계대전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17세의 파울과 친구들이 자진하여 군대에 가서 서부전선에 합류하게 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서부전선은 교착 상태에 빠지면서 참호를 파고 서로 대치하는 참호전으로 전개됩니다. 네, 파울과 친구들의 삶도 전쟁에 의해 피폐해지는 과정을 보여주면서 전쟁의 참혹함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는 작품입니다. 네, 이 작품은 사실은 뭐 제가 처음 이거 언급했을 때 일단 스포일러가 있고요. 처음 언급했을 때가 아마 작년 10월 달에 이 두 분한테 얘기했을 때는 이게 뭐 그 당시는 요주의 그냥 작품 중에 하나였거든요. 네. 요주의 작품 중에 하나였고 할만 언젠가는 뭐 괜찮은 것 같다. 이거 방송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리스트 중에 하나였어요. 근데 네. 이게 9개씩이나 후보에 오를 거라고는 저는 상상도 안 했거든요. 나중에 근데 세보니까 이거 왜 이렇게 많어? 했는데 9개가 된 거예요. 아무튼 그래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고 먼저 우리 김평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야, 생각보다 괜찮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생각보다 너무 괜찮아가지고 그러니까 탑건 매버릭을 처음 접했을 때 이거 왜 걸작이지? 하는 그 의아심과 함께 경이감이 이렇게 같이 일었는데 이 영화가 1917보다 훨씬 낫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저도 네. 그러니까 1917의 그 낭만 1917의 이 원테이크 이거 쇼트로 가는 그게 사실 그때는 기술 때문에 위압감이 들어가지고 놀랐다는 생각 때문에 이렇게 과대평가된 느낌이 있는데 저 사실 서부전선 이상 없다고 훨씬 더 잘 다뤘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이 영화의 장르를 전쟁 영화로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이 영화의 장르는 사실 코스믹 호러거든요. 코스믹 호러. 그러니까 되게 영화 내내 호러의 문법을 차용하면서 맞아요. 곳곳에 그 전쟁이 주는 공포감 같은 걸 극대화시키는데 이게 되게 재밌는 영화였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저는 되게 재밌었던 게 그 세계 1차 대전 영화는 보통 참호전에서 서로를 볼 수 없는 상황에서 이렇게 전쟁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 영화는 그 참호가 무너지는 과정을 진짜 참혹하게 묘사를 해가지고 그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 1차 대전의 어떤 룰 같은 거를 그냥 아예 깨버렸다? 약간 이 영화가 그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우회적인 비판이 될 수도 있겠다. 아카데미 그렇죠. 입장에서. 그래서 아카데미에서 그러니까요. 네. 아카데미가 좋아할 수밖에 없겠다. 네. 네, 그러니까 다른 목적으로 만든 것 같은데 아카데미가 전유하기 너무 좋다. 하기도 좋고 넷플릭스가 올해는 정말 어떻게든 해보고 싶다. 네. 라는 생각이 든 것 같아요. 이걸로라도 왜냐면 올해 넷플릭스가 밀고 있는 작품들이 하나씩 다 무너져 버렸어요. 네, 바르도 무너졌죠. 네. 바르도는 물론 촬영상 후보 하나밖에 못 올랐고 블론드. 이건 블론드는 이거 저 최근에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제가 그래서 양 기자님한테 그 얘기했었잖아요. 블론드 vs 저메키스 피노키오는 정상수 vs 블랙너가 같다. 나 보다가 진짜 새벽에 보는데 속이 거북해가지고 진짜 속이 거북해질 정도로 진짜 안 봐야겠네요. 제가 그때 진짜 화냈던 장면 하나가 있잖아요. 그 자궁 시점 숏. 그러니까요. 저걸 이제 낙타하려고. 네, 여자 신체를 이렇게 기계적으로 그냥 해부해버리는 작품 처음 봤어요. 딱 이렇게 오픈되니까 남자 얼굴 딱 보이는 거야. 그런 식으로. 네. 이게 뭐야? 이게 뭐 하자는 거야? 라는 생각이 드는 거야. 옆에는 이제 아마 특수 효과겠지만 옆에는 살점이나 이런 거는. 네, 그 여우주연상은 올랐으니까 여우주연상 올랐으니까 보기는 봤어요. 그래서 여우주연상 후보에 이제 오를 것 같으니까 느낌이 왠지 불안하게 막 배우 조합상도 여우주연상 후보였고 그러니까 왜냐면 배우 쪽에 조합상에서 후보가 되는 경우가 좀 많으니까. 네. 그렇죠? 그쪽에서 뽑으니까 그래서 보긴 봤는데 이거 배우
정말 뭐 지선 배우는 너무 고생했어. 배우는 고생인데 그러니까 제가 이 영화를 두고 옛날에 기사 썼을 때 제목 어떻게 붙였냐면 포르노 일수조차 없는 발기부전의 영화라고 썼어요. 맞아. 차라리 포르노가 낫지. 그럴 바에. 차라리 포르노가 나는데 그냥 포르노로 찍을 힘조차 없는 약간 발기부전이 된 영화. 그러니까 아. 중간에 막 쓰리썸 하는 장면도 비슷하게 나오는데 이거 뭐야 어쩌라는 거야. 나 그래서 너무 든 거예요. 예, 여하튼 이거 욕은 그만하고 네, 욕은 말할수록 네, 불쾌해져요. 아무튼 그거 뭉개졌죠. 저 근데 안 본 거 있어요. 화이트 노이즈. 화이트 노이즈 괴작이에요. 화이트 노이즈도 뭉개졌죠. 코로나 우울증. 네. 그리고 그 로얄드알의 아마 마틸다 아, 네. 있었는데 그거는 평은 좋았는데 약간 오스카로 가기에는 약간 한 단계 좀 부족해가지고 아예 미끄러졌죠. 뭐 그렇게 넷플릭스가 밀고 싶었던 게 없는 거예요. 없어진 상황에서 이제 기르모 델 토로 하나 살아남았고 그러니까 남은 게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서부전선이. 그러니까 넷플릭스가 올해 이제 예산이 요만큼 있으면 여기다 이제 그냥 올인해버린 거죠. 그 올인의 결과가 요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사실 네. 서부전선 이상 없다. 이 감독이 사실 유명한 감독도 아니고 그냥 영화 하나 찍었던 감독인데 이렇게까지 좋은 결과물을 낼지도 몰랐고 그렇죠. 근데 영화가 진짜 개성이 넘친다는 인상 오랜만에 받았어요. 네. 저도 이 영화가 되게 네. 모범적인 전쟁 영화면서 좀 독특한 매력을 지녔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리고 1930년대 작품이랑 비교를 했을 때도 일단 이게 현 시대에 맞게 다시 재조정된 게 좋았고요. 또 모범적이라고 생각했던 이유가 이 영화는 던진 것들을 다 수습하는 영화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일종의 약간 관객과의 약속을 지키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뭐 한 가지 예로 프란츠가 여성과 시간을 보내고 이제 그 가져온 스카프를 전우들한테 보여주잖아요. 근데 그 스카프를 후에는 전장에서 다리가 잘린 타덴이 파월에게 다시 전해주는데 이건 전장에서 이제 프란츠가 죽었다는 것을 암시하면서 또 파월이 그 스카프를 목에 걸면서 스카프가 친구랑 전우와의 추억을 가지는 의미로 변모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약간 소재를 계속 활용하는 부분도 좋았고 또 이제 파월이 이제 군복을 받을 때 그 전 주인의 명함을 발견하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이제 그 명함이 떨어지면서 바닥에는 이미 여러 이름표들이 떨어져 있는 거를 보는데 그 장면만으로도 사실은 대략 어떤 의미인지는 짐작할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 결말에서 파월이 죽음으로 인해 이 암시가 완성이 되니까 이런 것처럼 좀 소재랑 명확하게 설명해주지 않는 장면이나 소재대 끝에서는 무조건 다 수거해주고 가는 게 되게 좀 모험적인 영화다. 그러니까 영화가 이미지 텔링이라는 거를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영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사실 그게 이제 그 장면이 이제 처음에 오죽발 죽죠. 처음에 네. 이제 그 병사들이 이제 죽는 장면이 네. 나오고 그 네. 다음이 옷수고 옷수거에서 그거를 이제 다시 빨아들고 빨고. 다시 뭐 재단하고 막 네네. 그런 장면. 야 그게 사실 몽타주를 예. 정말 이어붙인 건데 정말 이게 그것만으로도 이 전쟁의 그 참혹함을 누구나 네. 잘 보여주는데 거기서 심지어 새로 나오는 애들은 뭘 몰라 뭣도 몰라 그냥 네. 맞아. 뭣도 모르고 이제 딱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네. 그러니까 사람이 그렇게 이렇게 그 개어진 옷처럼 언제든지 대체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네네. 그걸 그렇게 대체하고 심지어 막 처음에 막 독가스 터졌다 막 이런 분위기 나오고 아이고. 뭐 네. 그리고 그 부분에서 좋았던 게 30년대 작품에서는 없던 장면이었는데 이제 이 작품에서는 가장 거의 좀 초반에 여성들이 이제 노동을 하는 장면을 보여주잖아요. 그렇죠. 일종의 사실 1차 세계 대전에서 이제 군복을 만든다거나 이제 방독면을 만든다거나 그런 역할들을 여성들이 했었는데 그거를 첫 장면에서 이제 보여주는 것도 좀 좋았던 것 같아요. 네, 이 영화는 그 1차 세계대전 영화에서 그간 생각했던 노동의 현장들을 네. 그렇죠. 되살리는 그런 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1차 세계대전 영화 하면은 아까 전에 말했던 할리우드 시점에서 봤던 영화들 예를 들면은 아까 전에 1차 대전이 촉발 트리거를 보여준 장면이 있었죠. 그 킹스맨 퍼스트 거기 퍼스트 에이전트 때도 보면 노동의 장면은 사실은 없어요. 그냥 보면 지혜들끼리 그냥 지혜들 폼에 그냥 싸우고 매우 영국인적인 서사죠. 영국인의 시점에서 보니까 하필 또 알랄랄도 생각나고 또 보면서 이것도 뭐야 이러면서 알랄랄에 나오는 영국인은 사실 매우 악랄하고 막 그런 상황인데 영국인 시점으로 보니까 이거 좀 이것도 제끼주고 또 1917 역시 이것도 영국인의 시점이죠. 어쩌면 영국인의 시점인데 그 감독의 보면 할아버지의 이야기에서 착안을 해가지고 가져왔는데 이 역시 보면은 거의 스펙타클을 위한 거였죠. 전쟁은 스펙타클인 거고 그리고 심지어 몇 보면 아예 게임 보는 느낌이죠 사실은. 네. 이거 1917은 게임이죠 뭐
1인칭 시점에서 그냥 내가 컨트롤러 가지고 진짜 내 컨트롤러 주면은 누르고 싶을 정도의 그런 영화였어요. 1917은. 네. 저 보면서 느꼈던 게. 1917은 그 감독 특유 샘 맨데스 특유의 그 보수적인 태도 같은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통을 물려받아줘야 된다. 그리고 그 전통을 우리가 기억하고 수호하는 것이 좋은 것이다라는 태도가 007 스카이폴의 주요 주제잖아요. 근데 1917도 이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내가 하나도 빠짐없이 듣고 이걸 재현하고 있다. 그럼으로써 우리나라를 지킨 그 전통에 대해서 찬사를 바친다라는 태도로 일관된 영화라서 이걸 전쟁을 다룬 영화라기보다는 그냥 전통에 대한 천사로 보이는 거예요. 그건 저한테. 나무에서 시작해서 나무로 끝나는. 네, 네, 맞아요. 진짜 무슨 동화처럼 동화 읽듯이 그렇게 1917 같은 경우는 사실 또 거기에다가 플러스 더하자면은 그 당시 이제 영국의 브렉시트까지 네. 겹친 거죠. 영국의 브렉시트까지 겹치니까 아, 영국이 이제 영국뿐만 아니라 유럽 본토까지서 같이 이제 네. 잘 살아야 한다. 막 이런 그런 생각까지 했었대요. 그러니까 네. 그런 이제 그때만 해도 이 전쟁까지 얘기는 안 했. 이번 전쟁까지는 생각 안 했던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영국이 이제 영국도 지금 브렉시트로 해서 사회가 이제 혼란스럽고 네, 왜냐면 맞아요. 그때 막 분열 움직임까지 있었으니까 스코틀랜드와의 또 분열 움직임도 있고 막 등등 하니까 같이 유럽 EU가 다시 돌아갔으면 좋겠다 막 이런 느낌도 있었지만 지금 완전히 또 다시 이걸로 분열이 된 거고. 네. 네. 그래서 약간 나레이션만 안 나온 천일야화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1917은. 할아버지의 이야기들 다 이미지로 채워한 네. 거니까 이 감독이. 그렇죠. 1917이란 영화는 사실 서부전선 이상 없다라는 영화랑 비교했을 때 좀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저는 느꼈던 게 외화면을 다루는 게 네. 되게 달랐어요. 그러니까 전쟁 영화는 사실 외화면이란 걸 다루기 효과적인 장르인데 이 외화면이 스크린 바깥에 있을 거라고 추정되는 잠재적인 공간을 말해요. 근데 전쟁 영화에서 적군을 묘사할 때 외화면의 영역에 적군을 두느냐 아니면 화면 안으로 불러오느냐를 선택할 수 있는데 1917은 적군이 어디에 있는지 잘 보이지 않아요. 어디서 네. 날라오는 총알인지 잘 보이지 않고 이런 연출이 근데 대체적으로는 공포의 대상을 다루는 방법과 상응하고요. 그래서 맞다 틀리다라고는 할 수는 없는데 서부전선 이상 없다에서는 탱크를 그대로 보여주고 네 그리고 하연 방사기로 이제 사람 태우는 거. 네네 그대로 그렇죠. 보여주잖아요. 근데 이게 이 영화에서는 이 방법이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1차 세계대전에서 탱크와 하연 방사기가 처음 등장하니까 그것을 현장에서 처음 보는 사람들한테는 되게 공포죠. 무서웠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공포의 대상을 그대로 드러냈기에 더 무서웠지 않았나.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할 만한 게 그러니까 전쟁이 인간에게서 뺏어가는 거는 내가 나 스스로 인간이 되어서 무언가를 하고 있다는 존엄을 뺏어가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전쟁 영화에서 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무기를 다루는 태도라 생각을 해요. 어쨌든 네. 전쟁 안에서 사람은 그냥 수치화되고 그냥 무기를 운반하고 무기를 작동시키는 매체에 불과해지는 거예요. 전쟁 그렇죠. 안에서. 네. 네. 근데 이 탱크가 등장했을 때의 위압감을 이만큼 살린 감독은 없었던 거라고 생각해요. 네. 왜냐하면 탱크가 1917년도에 발명이 됐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영국에서 MK2 전차 시리즈가 이렇게 먼저 했었고 그냥 프랑스에서 그거를 경량화해가지고 전차를 내놨는데 네, 그 네. 전차가 등장했더라고요. 근데 그때 100일 전투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휴전하고 종전 100일 전에 서로 이렇게 땅 한 치라도 뺏으려고 이렇게 서로 싸웠던 그 100일 그 전투에 이 탱크의 역할이 되게 컸대요. 그 탱크가 3,400대 정도 그 투입이 되었고 네. 근데 독일 군인에게는 탱크는 여전히 미스터리한 그런 거였어요. 그리고 이 탱크가 이렇게 도입된 이유는 참호전을 이렇게 부수기 위해서. 그렇죠. 네. 참호 건너기도 편하고. 참호 건너기도 편하고 참호를 네. 부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건데 거기에 사람이 깔리는 거를 그냥 그대로 그대로, 보여줘. 그대로 네. 보여줄 줄 몰랐어. 네, 그대로 보여줘가지고 그래 그 진짜. 하얀 방석에서 사람 태우는 것도 그냥 거의 네. 그대로 보이는데 그때 빛의 역광을 써가지고 그 사람을 되게 그림자처럼 묘사를 해놓잖아요. 네. 그게 그 괴수 영화에서 괴수 등장하는 방식과 똑같고. 그렇죠. 괴수들이 네. 사람 잡아먹는 네, 장면들. 그러니까 그 당시 저는 이거를 뭐라고 생각하냐면 그 당시에 미국에서는 러브크래프트라는 소설가가 있었는데 네. 이 작가가 그 코스믹 호러라고 불리는 장르를 만들어냈단 말이에요. 1차 대전의 공포 속에서. 네. 근데 그 코스믹 호러가 어쨌건 인간이 인지할 수 없는 절대적인 것에 대한 공포 정도를 이해를 하면 되는 건데 탱크가 그런 존재였을 거란 말이에요. 네. 25톤 정도. 처음 보니까 그거. 네, 맞아요. 그게 사람이
안에 있다는 것도 인지되지 않고 그냥 기계처럼 굴러가지고 사람 다 뭉개고 지나가 버리잖아요. 네. 그러니까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 어쩔 수 없는 것에 대한 공포 같은 것들이 이 위로 올려다보는 숏으로 이렇게 구현이 된 거죠. 탱크 등장하는 순간. 아, 네네. 이 맞아요. 전차 이름이 생샤몽. 생샤몽. 아, 네. 하잖아요. 보니까 이 전차가 상당히 유명한 게 거기에도 나온대요. 그 걸즈 앤 판처에도 네. 거기도 등장을 하고 보면은 뭐 아시겠죠? 뭐 배틀필드라는 게임 해보신 분들 아시겠죠? 아, 거기도 네. 나오고. 거기도 나오고. 네. 이 전차가 상당히 이게 이런 참호전 때문에 유명한 게 이게 그러니까 이름이 그때 철도깨비 네. 별칭이 사실 뭐 그럴 수밖에 없죠. 이거는 뭐 당시 처음 보면 막을 왜냐면 이게 또 무기 수신이 또 낮아. 네, 맞아요. 낮기 때문에 이게 또 힘들 거예요. 박살량이나 이런 게. 그러니까 이거 등장하는 씬이 어디선가 그 기시감이 들었는데 생각해 보니까 한산에서 그 거북선이 등장할 때 그렇죠. 안개 속에서. 안개 속에서 이렇게 딱 등장해서 탁 부숴버리는 네. 그 위압감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네. 근데 그- 처음에는 약간 접지력이 좀 떨어졌었대요. 근데 네. 이제 업그레이드가 되면서 네, 맞아요. 조금씩 접지력을 다시 붙이고 다시 붙이고 그런 했다는. 방식으로. 음. 네. 그리고 1917은 약간 전쟁 영화라기보다는 좀 레버넌트에 가깝지 네, 않나. 레버넌트. 레버넌트죠. 네. 생존기. 특히 네. 중간에 이제 그 마을 돌파하는 장면들 네. 그런 네. 게 사실 더 그렇죠. 강에 뛰어드는 장면도 그렇고. 말이 안 되거든요. 거기서는 그거는 네. 진짜 총알 다 피해서 살아남는 그거는 옛날 그 정말 클리셰 같은 건데 람보나 이런 데 보면은 맞아. 총 그렇게 막 쏴대는데 막 도망치는 그런 거. 그런 거는 사실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격수가 그걸 못 맞춰? 몇 명에서 몇 발을 쏘는데? 1917의 시선을 설명을 하자면 어쨌건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 거잖아요. 음. 근데 우리가 이야기한다는 거는 매 순간순간 우리는 그 우연의 순간들을 접하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네. 이야기는 그거를 하나로 결합해가지고 인과를 만들어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917의 카메라 이렇게 따라가면서 매 순간 우연인 것들을 보여주는데 예컨대 비행기가 떨어지는 장면은 누구도 예측하지 못했던 거잖아요. 외화면 속에 있어가지고. 네. 그러니까 그걸 하나의 이야기로 이어가지고 인과로 설명해주겠다. 부조리한 것들을 우리가 처한. 근데 서부전선은 그런 부조리 같은 것들 이야기로 설명하려 들지 않아요. 네. 그냥 부조리를 있는 그대로 갑자기 괴물이 등장하듯이 등장하고 그렇죠. 마지막 이게 부조리를 만드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게 음악이라 생각하거든요. 아, 네. 그러니까 총소리가 사실 외화면에서는 총이 쏘아지지 않았어요. 네. 근데 총소리처럼 들리는 드럼 소리가 타당 하면서 들리면서 네네. 불규칙적으로 들리잖아요. 네. 전 이 부조리한 감각을 음악이 보여준다고 생각이 들었었어요. 저는 1917에서. 그래서 음악상 후보에 오를만 아, 네, 저도 음악상 네네. 후보에 오를만하다고 생각했어요. 이 음악이 중독성 있어요. 네, 음악이 이게 주는 효과가 옛날 네. 그 조스 느낌이거든요. 네, 사실은. 맞아요. 아. 조스가 딱 사실은 조스가 딱 등장할 때만 음악이 나와요. 그 조이 네. 윌리엄스 테마가 네. 빰빰빰빰 그거 딱 그 두음 가지고 하는 거지만 네. 딱 근데- 이것도 비슷해. 근데 조스는 조스가 등장한다는 것을 알려주는 신호음인데 그냥 이거는 뭐가 등장하지 않아도 그냥 타당 소리가 계속 들잖아요. 네. 그리고 약간 보이는 것과 다르게 이제 약간 2차적인 의미가 있다. 이런 거를 말해주는 것 같기도 네, 하고.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이 영화가 어떻게 전쟁의 부조리를 감각으로 드러내려고 했는지 이런 노력하는 흔적들이 너무 많이 보여가지고 좋았던 네. 것 같아요. 그리고 편집도 튀고. 아, 그리고 네. 여기 보면은 이제 정치인들도 등장하는데 부인들만 등장하는 게 아니고 네. 그 우리가 이제 마블 때문에 많이 아시는 이제 다니엘 브릴이 다니엘 나와요. 브릴. 원래 그 헬무트 제모 맡았었죠 그때 네, MCU에서. 맞아요. 거기도 빌런이었지만 여기 보면 마티아스 예르츠베르거를 맡았는데 여기가 이제 평화파 정치인이에요. 네. 바이마르 공화국 수립에 이제 기여한 인물이긴 한데 거기도 보면은 사실 전쟁 같은 경우도 종전화를 추진하지만 거기서도 정말 사실 그거죠. 땅 따먹기에서 아예 한 번이라도 좀 지기 싫다고 이놈들이 아, 네. 서로 이제 그거 갖고 싸우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저는 그것도 참 웃긴 게 종전 시간은 11시라고 그 11시 될 때까지 11시 될 때까지 그걸 또 싸우는 것도 참 아유. 그 집에 갈 마음 다 먹었는데 다 마음 먹고 있는데 야근시키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네, 맞아요. 야근도 그게 야근이 어떻게 될지 누가 어떻게 알아? 생과사의 야근이 아, 맞아. 그러니까요. 딱 11시 되면서 딱 11시 끝날 때 심지어 그때 야 이게 딱 그것도 참 비극성을 더해주는 것 같아요. 그 장면 네. 아, 네. 마지막에. 그런 점에서 고지전이랑 비슷하고. 네. 네. 그리고 저는 아까 전에 이제 인상적인 장면 잠깐 얘기하자면 여기 이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여기서 얘들이 이제 거기 참으로 돌파해놓고 갑자기 배고프니까 거기서 막 헛지어 먹는 문제 아, 있잖아요. 네네. 그렇게 막 저기 언제 막 죽을지 쥐들도 모르는. 도망가고 막 그런 상황에서도 몰라 그냥 일단 먹고 네.
그런 분위기 다 죽여놓고 아. 그 빈 공간에 가가지고 그리고 전 좀 재밌었던 캐릭터가 저는 명언충이라고 생각하는데 아, 옆에서 계속 명언하는 하트 아저씨. 하트 아저씨 네. 명언을 아저씨. 계속 하는데 그 명언을 한다는 게 부조리할 만큼 그냥 갑자기 죽어버리잖아요. 아, 그 계란 훔치려다가 그 총 맞아가지고 노동엔 보상이 따른다. 부당이 따른다. 근데 자기가 죽어버리네. 그러니까요. 네. 그런 명제들마저 그 쓸모 없어버리는 전쟁의 부조리함. 그 주인공도 사실 되게 부조리하게 죽어야 되는데 그냥 끝까지 살아남은 그런 느낌이어가지고 억지로 살아남아 있다 이런 느낌을 주는데 하트 아저씨가 죽은 게 의미 있는 사람은 죽고 사실 살아남지 말아야 될 인간이 살아남아 있다는 그런 느낌. 사실 전쟁에서는 누가 살 줄 모르니까. 네 맞아요. 네. 그게 전쟁의 부조리를 한층 더 약간 극대화시키는 것 같아요. 운수 좋은 날 같긴 했어요. 네 네. 번이나 살아남았는데 결국엔 이제 죽게 되는. 네 맞아요. 네. 뭐 전쟁을 영화로 하는 건 꾸준히 아무튼간에 아카데미 사랑을 받고 있는 네. 거고, 근데 최근 들어서는 아마 1917도 아마 사실은 기생충이 없었으면 받았을 거예요. 네 맞아요. 받았고 이번 그 대신에 이 영화가 그렇게 좀 많이 후보에 오르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러면서 근데 기생충이 받아가지고 1917 안 된 덕분에 아마 이거 반사이 이익을 좀 받았을 것 같긴 해요. 또 시대가 시대인 만큼 네. 전쟁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사실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크라이나도 전쟁이 지금도 전쟁 중인데 전쟁이 지금 1년 가까이 지속됐음에도 불구하고 1년 전과 달리 지금 좀 약간 관심이 소가 많이 좀 줄어들었죠. 줄어들었어요. 네. 네, 왜냐면 푸틴이 핵 쏜다, 뭔다, 뭐 그런 얘기까지 했었는데 지금 잠잠하잖아요. 또 1년 거의 지나가니까 네. 그런 상황인데 결국 남는 거는 수치거든요. 네. 누가 몇 명이 죽었고 몇 명이 또 피난했고 그게 결국 이게 지금 이 영화의 상황이랑 너무 똑같잖아요. 네, 맞아요. 지금 우크라이나군은 얼마나 죽었고 이런 상황인데 게다가 또 우크라이나에 있는 영화인들까지 얘기까지 퍼져지면 아마 이 작품은 큰 영향을 분명히 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네. 저도 그래서 작품상 후보에 올랐고 그다음에 작품상 받을 수 있겠다는 10%의 가능성을 가지게 된 게 그것 때문인 것 같아요. 게다가 이 작품이 독일 작품이라는 게 좀 더 의의가 네, 있을 맞아요. 것 같아요. 왜냐면 독일은 패전국이잖아요. 패전국이고 그렇죠. 근데 자기가 전쟁을 일으키는 국가이기도 그렇죠. 하잖아요. 반성적인 그런 자세가 또 있거든요. 네. 왜냐면 예전에 제가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독일 관련해 가지고 패전이라는 그 과정을 보여줬던 드라마 6부작 드라마가 있었어요. 더 제너레이션인 거고 그 독일 네. 공영방송이니까 ZDF 네. 거기서 만든 드라마 6부작 드라마 봤었는데 네. 거기도 비슷한 시각이에요. 그러니까 히틀러가 이제 죽고 나서 막 그런 죽기 전에 그런 모습들 막 등등등 그런 거를 이제 일반 병사의 시점으로 이제 관찰하는 그런 작품인데, 그러니까 그런 독일의 그런 자세들을 보여주는 것 때문에 더 플러스를 받을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왜냐면 네. 독일 말고 일본이 이런 영화 만들었으면은 뭐 이랬을 것 같긴 한데 아, 네. 아무튼 독일이 이런 영화를 아무튼 만들고 있다는 거 네. 네. 일본은 만들지도 못하고 될 거야 절대. 뭐 2차 대전에 그런 해가지고 만들겠어요. 네, 구로사와 아유. 기요시 정도 이렇게 그러니까 거장이 되어 스파이의 아내 정도 그 정도까지도 간신히 NHK에서 어떻게 구워 삶아가지고 간신히 만들어진 작품인데 그게 되겠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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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일본은 근데 그게 만들어지고 있는, 독일은 그게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과거에서는 옛날 작품상 받은 것도 진짜 오래전인 것 같아요. 전쟁 영화가 거의 네. 반전주의 영화 아닌 이상은 플래툰도 받았나 못 받았을 걸로 기억나는데. 플래툰 못 받았을 걸요. 네. 아니 받았나? 기억이 갑자기 가물가물하네. 그것도 못 받았어요. 확실한 거는 라이언 일병과학기도 못 받았어요. 아. 라이언 일병과학기가 사실 그때 받았어야 됐거든요. 네, 맞아요. 네. 그때 셰익스피어 인 러브 그때 그 이상한 거 받았잖아요. 하비 와인스타인이 엄청나게 로비를 해가지고 받은 그런 역사가 또 있는데 아무튼 혹시 뭐 그 외에 또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신가요? 아, 저는 이 영화가 인도주의적이어서 일단 좋은 영화기도 하지만 진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지 텔링이 진짜 잘 된 영화라고 생각을 하는 게 이게 인상 깊었던 장면 중에 하나가 그 파월의 친구가 모두 다 죽고 이제 타덴마저 죽은 뒤에 조명탄이 터지면서 이제 근방의 하늘만 환해지고 그 빛으로 인해 명암대비가 돋보이는 장면이 있어요. 근데 그 명암대비와 흔들리는 그림자들이 너무 아름답게 표현이 됐는데 그거를 이제
끝날 때는 빨간색 조명이 그 명암을 뒤덮여요. 음. 그런 걸 보면서 전쟁의 참혹함을 시각적으로 운유한 장면인 것 같았고 이게 어떤 대사나 설명도 없는데 되게 이미지만으로 잘 구현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그 편집의 마력이 좀 강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 어떤 장면이라든가 이런 것들 길게 보여준다기보다는 그냥 핑크같은 팍팍팍 잘라내는 그런 과감한 편집술이 되게 마음에 들었고 그걸로 네. 인해서 되게 독특한 체험이 되었다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아까 얘기한 그 드럼과 마찬가지로 이 숏의 길이가 예측을 할 수 없어가지고 그래서 되게 여기서 끊었는데 여기서 끊기네 하면서 되게 맞아. 흥미롭게 봤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숲이 없이 다 불탄 숲 있잖아요. 그게 되게 사일런트 아, 맞아. 네. 공포 게임에서 나올 법한 그런 구도인데 그런 구도들을 되게 잘 잡아냈다. 네. 공포 게임처럼 구도는 잡았대 패드는 들고 싶지 않은 그런 느낌이겠어요. 네 맞아요. 왜냐면 사실 이 영화 중에 아까 1917처럼 패드를 잡고 싶은 영화들이 간혹 있어요. 그러니까 네. 그 일부러 그렇게 찍어놓은 게임 플레이 영화인데 이런 느낌의 영화들이 은근히 요즘 좀 많았는데 그러니까 영화는 영화처럼 찍어야 되는데 영화처럼 안 찍고 게임 플레이를 보여주는 그런 느낌으로 찍어놓은 영화들이 좀 네, 많아가지고 미션 임파서블 6 폴아웃이 그런 후반부는 거의 그 플레이 게임이었죠. 그렇죠. 플레이 게임 그래픽처럼 해놓은 그러니까 스토리보드를 그렇게 네. 일부러 짜놓은 것 같긴 그러니까요. 한데 플레이스테이션 게임. 네, 근데 이거는 딱 그렇게 영화적으로 일단은 그 정적인 방법. 근데 그게 고전적인 방법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딱 어울리는 거는 이쪽이 어울린 것 같아요. 이 영화는 확실히. 네. 네. 예전에 30년도 작품 중에 일부 장면 봤었는데 그 쇼트가 있었거든요. 단체 이게 화면이 아마 좌우로 이렇게 움직이는 장면인 건데 참호에서 이렇게 총 쏘는 장면인데 좌우로 계속 움직이는 장면 아니면 돌파하는 장면인데 좌우로 계속 움직이는 장면. 그런 카메라 숏들도 있는데 그거 비슷하게 또 차용하려는 장면이 있었어요. 네 맞아요. 그것도 그 탱크 나올 때. 네, 그것도 인상적이었던 것 같고 원작에 대한 아무튼간에 원작 영화에 대한 과거에 나왔던 할리우드 영화에 대한 오마주가 또 있기 때문에 네. 그 이것도 포스터도 네, 포스터도. 네. 이것도 오마주고. 그래서 플러스 요소가 되지 않았을까 할리우드에서는 우리 옛날 과거 할리우드 영화에도 이런 게 있었는데 이런 걸 해줬던 거에 대한 그리고 전 인상 깊었던 장면이 그 이제 이거 마지막으로 얘기할 것 같은데 그 주인공이 그 프랑스 군인 죽은 거를 두 눈으로 보게 되잖아요. 아 맞아요. 네. 그때 주인공의 얼굴이 그 진흙으로 뒤범벅되어가지고 맞아, 맞아. 네네. 되게 크리처처럼 묘사가 되거든요. 음. 근데 그때 자신이 처음으로 괴물인 것을 깨닫게 되는 거잖아요. 전쟁 속에서. 그래서 죽여야 돼. 그래서 안 그러면 나가 못 사니까. 안 그러면 못 사니까. 네. 근데 그게 동시에 자신이 괴물이 된 거를 인지하게 된 순간이라는 그 아이러니? 음. 그런 것들이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시각적으로 드러나잖아요. 대사가 아니라. 맞아요. 네. 그런 걸 되게 잘하는 것 같아요, 이 영화가. 이 왓챠 PD에서 붉은 돼지님이 하신 말씀이 정확히 저는 맞는 것 같아가지고 전쟁을 쉽게 말하는 노인은 전장에서 청년을 죽이고 정치를 쉽게 말하는 노인은 거리에서 청년을 죽인다. 네. 라는 말이 있어요. 저 딱 요즘 우리나라 정치도 그렇고 뭔가 사람들이 이렇게 극단주의적으로 가려면 다 이런 얘기를만 하니까 전쟁을 해야 한다 막 이러는데 전쟁하면 죽어요 다들. 이게 사람들이 무슨 게임들만 하고 있나? 요즘은 옛날 네. 전쟁이 아니니까. 옛날 전쟁이 아니에요. 요즘 네. 버튼 하나 누르면 그냥 끝장나는 세상인데. 네, 그러니까 지정학을 게임처럼 즐기고 있는. 네, 지금 지정학 돌아가는 거를 무슨 게임처럼 그냥 그렇게 얘기하는데 절대 안 됩니다. 일단은 네. 그거는 미리 말씀드리면서 오늘 엔딩을 딱 지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지금까지 양기자일 거예요. 다음 시간에는요. 각 색상 후보죠. 나이브 싸움부터 쭉쭉쭉 차례차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취해주신 대단히 감사합니다.